왜 하필 가장 뒤떨어진 나라인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거야? 다른 집 딸도 아니고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절대 반대야. 여기 한 일본의 가정집에서 엄마와 딸이 티격태격 소란스럽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 안 된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퇴근하신 아빠가 깔끔하게 중재를 시켰군요. 아빠는 과연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파견되어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까지 캐나다에서 보내다 최근에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의 대학 입시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일본에서 보내는 게 좋겠다는 부모님의 의견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 모두 캐나다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아무래도 일본 생활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유치원 때 친하게 지냈던 리코가 있었고 엄마와 함께 리코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만난 리코의 어머니는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며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리코와 유치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터라 그땐 친자매처럼 지냈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상류층 유치원 입시 준비라고 하면 낯설게 느낄 것 같아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일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보다 대입 준비가 치열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도 한국처럼 똑같이 입시 관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원한다면 4년제에 갈 수 있고 입학생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부 소수의 학교 상황일 뿐이죠. 입시가 어려운 대학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쟁률이 치열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한국과 동일하게 입시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일본은 유치원 때부터 입시 준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상류층 유치원이라는 곳은 이미 그들끼리의 경쟁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상류층 유치원에 한번 입학하게 되면 일명 명품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일괄적으로 묶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일본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도 쉽게 진학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프리패스인 거나 다름없어 다들 눈에 불을 켜고 경쟁에 뛰어드는 거랍니다. 저희 엄마도 자식의 명문 학교를 위한 진학에 욕심이 많아 치맛바람이 새다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리코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상류층 유치원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기초 공부와 선행학습 그리고 영어 공부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키웠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병행하며 신체 능력을 높였어요. 또 숙녀의 덕목을 배우기 위해 인사하는 생활 습관이나 교양을 위해 기본 자세부터 배우기도 했죠. 돌발 상황을 대비해 임기응변을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있어서 유치원 선생님들과 상황을 정해놓고 함께 대화하거나 상황극을 통한 테스트도 진행하는 듯 어린 나이에 참 열심히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둘은 부모님의 끝없는 뒷받침과 치열한 노력 끝에 그렇게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에 리코와 저는 어릴 적부터 바늘과 실처럼 딱 붙어 지내는 자매 같은 친구였기에 메일이나 편지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식을 알고 지냈고 친한 친구 사이를 이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리코의 모습은 당연스럽게도 많이 변해 있어서 괜히 낯선 느낌도 들었어요. 예전엔 키가 저보다도 작고 통통한 얼굴이었는데 살도 쭉 빠져 뽀얗고 예뻐졌더라고요. 10여 년 만에 만나는 거라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일들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잘 알기도 했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언제 써먹했냐는 듯 금세 가까워졌어요. 자기 방을 보여주겠다며 신이 난 리코를 따라간 저는 방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리코의 방엔 멋지고 잘생긴 가수들의 사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일본 가수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었죠. 리코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한국 가수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요즘 대세인 K-팝의 세븐틴과 NCT라며 1위와 2위를 다투는 한국 아이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르가 있다며 잔뜩 흥분해 설명을 해주는데 일본의 엔카라는 장르와 같고 한국에선 트로트라고 불린다며 한국에서 요즘 장구를 치며 노래를 하는 박서진이라는 가수와
장민호라는 가수도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이고 한국 보이그룹이나 트로트 가수의 공연은 일본의 도쿄돔을 가득 메워 전좌석 매진인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한국의 아이돌인 BTS만큼이나 인기가 많다고 했죠. 저는 한국 장구의 신이라 불린다는 박서진의 진아야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장구라는 전통악기를 치는 흉내를 내는 리코의 분위기에 잠깐 맞춰줘야지 생각했는데 한국의 장구 소리와 함께 노래를 듣던 저는 그 노래에 푹 빠져버렸어요. 박서진 가수의 장구는 신나면서도 현대 음악이나 트롯에 잘 맞춰 흥을 가져다 주면서 매력적인 목소리가 인상이 깊었거든요. 한참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간식을 먹으러 내려오라는 엄마들의 말에 리코와 저는 거실로 내려가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엄마들에게 한국의 세븐틴이라는 아이돌의 노래와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노래를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리코의 어머니께서 K-팝은 잘 모르겠지만 트로트라는 장르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게다가 송가인이라는 가수 팬이어서 콘서트를 가기 위해 서울까지 갔었다고 하셨죠. 제가 놀랐던 건 그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하는 경쟁률 때문에 콘서트 예매를 성공했다는 건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두 모녀는 한국 음악에 완전 빠져 있었고 일본의 한국 음악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을 떠날 때만 해도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는 많아봤자 서너 개 정도였는데 음악까지 일본은 한국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얘기를 가만 듣고 계시다가 리코 엄마에게 무슨 좋지도 않은 한국 음악에 그렇게도 빠져있냐며 취향이 참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한국 음악은 잠깐 유행일 뿐이고 우리 일본의 대중가요인 엔카가 훨씬 정통성이 있고 한국 트로트는 너무 단순하면서 유치하기 그지없다며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하지만 저는 리코가 들려주었던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박서진 가수의 노래는 부드러우면서 감미롭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부른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기품까지 느꼈어요. 거기다가 한국의 전통악기인 장구의 소리는 잠깐 들으면 북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지만 트로트의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 들으니 슬픔과 기쁨을 둘 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신기한 악기더군요. 그래서인지 한국 음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엄마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트로트 음악들은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렇게 리코 집에 놀러가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 보니 이젠 정말 일본 학교로 돌아가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유치원 다녔던 기록이 있어서 리코와 같은 계열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했는데 그날 저는 충격적인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할 때마다 모두들 한국에서 왔냐며 한껏 기대감에 찬 얼굴로 물어보기 바빴어요.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라고 하자 친구들은 일제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내 반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신나게 드라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모두의 관심을 끌던 그 드라마는 최근 방영을 시작한 전설의 캡장 쇼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죠. 다들 남자 주인공에 홀딱 빠져 있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저는 답답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위해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줄거리를 반복해서 설명해줬죠. 그 덕에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저도 대충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아주 예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였어요. 주인공으로는 왕따 소년과 전설의 캡장인 잘생긴 소년인 쇼우가 우연히 만나게 되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외모가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어느 날부터 말 그대로 인생을 교환하게 되는 궁극의 미션 임파서블 느낌의 내용이었어요. 극 중에는 한국 사람도 등장하는데 일본에서 방영하는 일본 드라마였지만 한국 배우의 대사가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었죠. 학교에서 친구들은 어제 방영된 그 한국어가 도대체 뭐였는지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고 내용을 맞추는 게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한국 배우가 중간에 느닷없이 주연으로 발탁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신기했는데 번역도 하지 않고 내보낸다는 점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함께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한 친구 칸나는 자연스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친구들 모두 쉬는 시간만 되면
칸나에게 몰려가 어제 드라마에 나온 한국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기 바빴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한국어가 나온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기도 하고 노트에 빼곡하게 적기까지 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어를 잘하는 칸나를 부러워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리코도 한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질문 공세를 피할 순 없었죠. 저는 리코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리코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에 웃음이 터져 크게 웃었고 리코는 그런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한국의 세븐틴을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는데 손오공이라는 노래에 깊이 빠져서 매일같이 듣고 따라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가 외워지기 시작했어. 가사를 외워서 따라는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그 가사의 뜻이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또 세븐틴이 나오는 한국 방송을 일본어 자막 없이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공부하니까 결국엔 한국어를 잘하게 된 거지. 라며 설명해 주었어요. 뒤이어 리코는 한글이 무척 세밀하고 과학적인 위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아무튼 그 덕에 친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전학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한국어를 잘하는 것보다 제일 빠른 길은 없다면서 말이죠.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로 대단한 건가? 하고요.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식사 시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엄마는 벼랑간 버럭 화를 내셨어요. 예전부터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일본인들의 사건 사고가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한국 사람들은 천성이 과격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져 그렇게 좋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 대일본 제국일 때부터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뒤덮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항상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우리에게 보복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외국어 중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냐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극구 반대하기 바빴어요. 그러자 아빠는 아직도 고리타분한 옛날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시선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엄마를 꾸짖으셨어요. 지금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나라는 어느 강대국과 비교해도 한국이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 이후 가장 빠르고 튼튼하게 경제 성장을 일으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하셨죠. 그 옛날 한국 전쟁을 겪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뤄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빠는 숟가락까지 내려놓으시곤 옛날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 일본이라 했겠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단연 1등이야 라고 말하셨어요. 아빠는 오랜 시간 동안 외국 기업에 파견되어 일하셨던 만큼 세계 경제나 각 나라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아빠는 지금 일본의 발전이 점점 뒤처지고 있어서 한국과 좋지 않은 과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해서 함께 힘을 합치면 일본의 경제 침체도 해결하고 그럼 나라도 기업도 살 텐데 아쉬운 점이 참 많아 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어는 꼭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시겠다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리코는 한국어 공부를 재밌게 하는 데는 드라마만 한 게 없다며 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뭔지 물었어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드라마를 잘 보질 않았거든요. 이런 절 보고 리코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곧바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재미와 취미 생활을 만들어주겠다며 기세등등하게 말해보였죠. 자기의 인생 드라마를 소개해주겠다며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켰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넋을 놓고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영화라고 해도 믿을 만큼 연출이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나 연출력이 너무나 좋아 보는 내내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드라마를 다 보고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 못할 감동이 밀려왔어요. 먼 나라에서의 한국의 군인과 한국 의사와의 사랑 이야기는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 속에서도 한국 군인의 높은 정신력과 굳은 의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된 모습, 그리고 의사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 군인들이었는데 절도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 나라를 위한 충성심, 전우들과의 끈끈한 우애 등이 한국의 역사까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리코에게 들어보니 과거 중국과 일본이 숱하게 한국을 침략하려 했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대단하고도 멋있는 역사를 가진 나라더군요. 과연 한국인들이 겪어온 아픔과 굳건히 이겨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리코의 인생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를 보고 나서 이래서 다들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코 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던 송가인 콘서트 예매에 성공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 가게 되셨고, 리코도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 해서 이번 기회에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유키 너도 한국 문화에 대해 인터넷으로 접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리코 너도 같이 가자. 라더군요. 저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한국 여행의 생각에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던 한국을 직접 가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급히 부모님께 말씀드리며 꼭 가고 싶다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러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위험한 한국에서 여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번에 알아듣게 설명해주지 않았냐며 한국은 민족성이 괴팍하고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한 나라라 여행을 간 일본인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모를 수 없었죠. 하지만 엄마의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이미 깊이 자리 잡혀 있어서 쉽사리 설득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빠는 멋진 생각을 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고, 걱정하지 말고 한국 여행을 다녀오라며 한국의 좋은 문화를 많이 보고 배워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응원해 주셨죠.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아빠를 향한 엄마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지만 결국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고 어딜 가든 한국 사람들은 꼭 조심하라며 엄마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으라고 하는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리코와 아줌마는 한국에 이미 익숙해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한국만큼 안전해서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없을 거라며 리코의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셨죠. 저보다도 더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함과 기대감을 잔뜩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희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러 갔고 저는 리코와 아줌마의 행동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한국의 교통카드를 꺼내 보였어요. 심지어 그 교통카드 뒷면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리코는 세븐틴, 아줌마는 송가인의 사진이 붙어 있길래 사진을 프린트해서 오려 붙여놓은 거냐고 물어보니 리코는 배를 잡고 웃으며 한국에는 교통카드를 꾸밀 수 있게 포토카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붙여놓은 거라고 했죠. 그리곤 저에게도 교통카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구매부터 충전까지 너무나도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하늘과 땅처럼 일본과 비교될 수밖에 없더군요. 아직도 일본의 일부 지역은 동전으로 표를 구매한 후 환승지 요금은 동전을 꼭 넣어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니 한국에선 일본처럼 불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통체계는 정말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함께 내려간 지하철 승강장의 모습은 저를 깜짝 놀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전부 투명한 유리문으로 입구가 막혀 있어 당황해하고 있자 리코는 저건 스크린 도어야. 일본 지하철에도 비슷한 게 있잖아. 근데 일본과 절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지. 한국은 안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사고를 미리 방지해주는 스크린 도어를 한국의 지하철 모든 곳에 다 설치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안전을 생각하는 한국의 안전성도 준비성도 완벽하며 전체적으로 모두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한국 지하철과 대비되게 우리 일본 지하철은 시설도 상태도 전부 노후되어 비교가 됐기에 창피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리코의 어머니는 콘서트를 위해 소녀처럼 잔뜩 흥분하고 들뜬 상태로 다음 환승지를 향해 먼저 내리셨어요. 리코는 우리도 다른 곳으로 환승을 해야 한다며 조금 뒤에 내릴 거라고 했죠. 저는 잔뜩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환승하기가 복잡하고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꼭 한 번씩 길을 잃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환승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빠르게 끝났어요. 리코는 단순한 환승 절차를 설명해주곤 그게 끝이라고 하자 저는 벙쪄 있을 수밖에 없었죠. 리코는 한국의 환승 시스템 체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돈을 이중으로 낼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이동하는 내내 한국의 편리한 교통과 환승 시스템은 너무나도 간편하고 합리적이라며 일본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칭찬으로 저희 둘은 연신 수다를 떨었습니다. 리코는 홍대가 서울에서 엄청 유명한 곳이라 그곳으로 데려갈까 했는데 거긴 일본인들이 이미 옛날부터 너무 많이 가는 관광지라 좀 더 요즘 유행에 발맞춘 곳으로 여행 계획을 짰다고 했어요. 리코가 선택한 도착지는 성수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라고 했죠. 전 여행의 묘미는 그 지역과 그 장소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성수동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어요. 성수동이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는 과거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으나 이후 급변하는 경제 변화에 공장들이 축소되고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자리에 하나둘 카페들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인테리어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카페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옛날 공장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공간 등이 생기면서 요즘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글을 보고 저는 성수동이라는 곳에 엄청난 궁금증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도착한 성수동의 모습은 한국인들의 넘치는 개성이 단연 돋보이는 곳임에 틀림없었죠. 활기 넘치는 사람들과 눈을 돌리는 곳마다 온통 흥미가 가득한 소품샵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성수동의 최고 인기 중 하나는 팝업 스토어였는데 이야기만 들으면 바로 알만한 유명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길거리마다 있었고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브랜드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또 이 팝업 스토어들은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었는데 그 유명한 한국의 K-뷰티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서 리코와 저는 이곳저곳 정신없이 다니며 직접 화장품을 테스트해보고 전문가의 화장까지 직접 받아 잔뜩 신이 났습니다. 다리가 아플 정도로 성수동을 돌아다니던 저희는 금방 배가 고파졌고 리코는 한국의 성수동에 왔다면 갈비골목을 꼭 가봐야 된다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갈비골목이라는 곳에 들어서자 길에 늘어선 수많은 음식집들이 있었고 사람들 또한 눈이 돌아갈 만큼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붐비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것도 있었지만 입에 침이 가득 고이는 맛있는 냄새가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잠깐 스치듯 맡아도 분명 맛있을 것 같은 갈비의 냄새에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리코는 능숙한 한국어로 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했어요. 조금 기다리자 저희 앞에 있던 상에는 온갖 반찬들이 가득 놓여졌습니다. 아니 고기를 주문했는데 이 많은 반찬들은 도대체 뭐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리코 이거 우리가 주문하지도 않은 반찬들인데 가게 주인이 우리가 일본인인 걸 알고
돈 뜯어낼 심산으로 이것저것 왕창 준 거 아니야? 식당 주인한테 우리가 주문한 거 아니니까 안 먹겠다고 얼른 말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코는 박장대소를 하며 전부 공짜 반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식당에선 나오는 모든 반찬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데 여기 한국은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반찬이 이렇게나 많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죠. 게다가 다 먹으면 얼마든지 더 리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인들의 인심인 걸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인 게 분명한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을 봤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반찬의 개수가 너무 많아 리코와 하나하나 찾아보고 식당 직원분께도 물어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공깃밥과 김치, 양념게장, 양파장아찌, 무생채, 쌈무, 상추와 청양고추, 그리고 계란찜과 김치찌개까지. 김치 말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의 반찬들이라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하나 맛보는 재미까지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거부감 하나 들지 않았고 특히 양념게장이라는 음식은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게 중독적이라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하얀 쌀밥과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금세 돼지갈비가 나왔고 직원분은 뜨거운 불판 위에 먹음직스러운 간장 양념에 담궈진 고기를 직접 다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 하나하나 잘라 그릇 위에 올려주시더니 어떤 반찬과 함께 먹으면 맛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고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신기하면서도 엄청난 서비스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먹은 돼지갈비는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맛이었어요. 돼지갈비의 짭짤하면서도 적당한 단맛이 고기 맛의 신의 한 수였어요. 리코와 저는 동시에 감탄해버렸어요. 반찬 가짓수나 양도 너무 많아서 사실 처음에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괜한 생각이었죠. 음식 맛에 대해 호들갑을 떨며 소란스럽다가 나중에는 말하는 것도 있고 상추에 싸서 한 입, 쌈무에 싸서 또 한 입, 계란찜을 푹 퍼서 고기랑 밥과 함께 또 한 번 먹고 상추에 돼지갈비와 양파장아찌를 하나 올려서 같이 싸먹고 매콤한 맛이 끌리면 김치찌개와 함께 맛을 보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불판 위에 고기는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정말이지 일본에 돌아가는 날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 만큼 맛있었어요. 그런 저희를 보신 사장님은 여자 둘이서도 너무나 잘 먹는다며 혹시 양이 적었다면 서비스로 다른 식사 메뉴를 좀 더 줄 수 있는데 더 먹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친절한 말씀에 놀라고 감사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이미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거든요. 기분 좋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리코는 대뜸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스티커 사진을 굳이 한국까지 와서 찍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일본에 널리고 널린 게 스티커 사진일 텐데 하는 생각이 가득 들어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리코가 지금까지 추천해줬던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의 돼지갈비까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의심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리코를 따라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건 아닌데 여기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는 인생네컷이라는 사진을 찍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스티커 사진을 찍는 문화는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계들 또한 일본에서 수입했을 테니 사진을 찍어도 일본의 느낌이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사진을 찍어보기도 전에 내부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붐비는 사람들을 지나쳐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보니 벽 한쪽에는 조명이 달린 큰 거울들과 화장대가 있었는데 무려 그 위에는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드라이기와 고데기 그리고 빗이 준비되어 있었죠. 게다가 빗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걸 고려했던 건지 UV 살균기 안에 있어서 청결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사진을 찍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띠와 모자, 선글라스, 모형 케이크 등등 다양하고
수많은 소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아니,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마음과 당황스러움보단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어 설레이는 마음이 한 발 더 앞서 저는 리코를 뒤에 두고 그저 감탄하며 구경하기에 바빠졌습니다. 리코와 저는 각자 마음에 드는 소품을 챙겨 빈 방으로 들어갔고 사진을 찍을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리코가 익숙하지 않은 기계들을 사용하려다 보니 애를 먹기 시작했고 리코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몰라서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쪽으로 한국 여학생이 웃으며 다가와 친절하게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친절한 한국 여학생에게 한국말로 정말 고맙다고 말하자 그 여학생은 활짝 웃으며 한국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일본 여고생이고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랑 같은 나이의 여고생들이었는데 저희보다 얼굴도 작고 키도 훨씬 커서 놀랐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은 전부 연예인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예쁘고 친절한 한국 여고생들의 도움으로 찍어본 인생 네컷은 제가 생각했던 일본의 스티커 사진이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인물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좋은 성능의 카메라와 주변에 크고 밝은 조명들,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색상의 배경지까지 깔끔하고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의 스티커 사진은 자체적으로 얼굴 보정이 과하게 들어가 인위적이고도 어색하게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생 네컷은 부담스럽거나 과한 느낌은 하나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기면서 화사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생 네컷에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사진을 다 찍고 난 후 인화되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사진 찍는 과정의 영상과 찍은 사진 모두 저희 핸드폰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사용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사진을 찍는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구나 하고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사진 찍는 건 일본에도 많고 시작은 일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이런 아이디어를 아주 크게 발전시켜 놓았던 거였어요. 정말 한국은 많이 개발되었고 여러 방면으로 창의적인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여행을 오지 않았으면 아마도 한국은 위험하고 구닥다리 나라라고 오해를 갖고 편협한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나온 영상들과 사진을 전부 엄마에게 보내드렸어요.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재미나고 안전하게 여행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리코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는 놀라 순간 경악을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리코는 절대 찾지 못할 거라며 울먹이기 시작했죠. 리코는 최근에 최신 아이폰으로 바꿔서 핸드폰 가격이 아주 비쌌거든요.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면서도 못 찾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지나왔던 곳을 살펴보며 인생 네컷을 가보았지만 없었고 그 전 밥을 먹었던 돼지갈비 가게로 도착해 문 앞을 잠시 서성이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저희를 보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나오시더니 여행객이 이걸 놔두고 가서 어떻게 찾아주나 일본인 학생이 여행을 와 깜짝 놀랐겠다며 많이 걱정했다 하시면서 리코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은 저희 다음으로 온 손님들이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폰을 발견해 직원분에 가져다 주었고 사장님은 그걸 받아서 혹시나 우리가 찾아올까봐 챙겨 두신 거라고 하셨어요. 리코는 핸드폰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감동을 받아서인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웃으시며 리코의 어깨를 두들겨 주셨죠. 저는 이 경험으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시민의식이 높고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도 일본도 도둑들이 정말 많았고 여행객들이 놓고 간 물건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는 커피숍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 때면 테이블 위에 있는 가방이나 핸드폰 등등 물건들이 보이면 도둑들은 보이는 족족 전부 가져가 버리는 일이 거의 당연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온 사람들은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고가의 휴대폰을 놓고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다시 찾을 수 있다니 정말이지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코도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친절하고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휴대폰을 찾느라고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어느덧 리코의 어머니와 만날 약속 시간이 되었고 저희 둘은 약속 장소로 발길을 옮겼어요. 리코 어머니는 무척 즐거워 보이셨죠. 그리고 깜짝 놀랄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팬들은 대단하다며 콘서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박수를 치고 함께 노래하며 응원하고 굉장한 열정적으로 관람들을 한다면서요. 외국 가수들이 한국 콘서트를 하면 열정적인 한국 팬들의 반응에 감동을 해서 알아서 앵콜도 훨씬 많이 한다고 했어요. 리코는 한국 사람들이 흥과 정이 많고 놀 줄을 아는 민족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리코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걸까 싶었죠. 호텔에 도착해 잠시 쉬고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오늘 찍었던 사진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예상치 못한 엄마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진들과 함께 제 얘기를 들으시곤 이 모든 건 거짓말일 수는 없다 싶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셨죠. 엄마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고 가난하며 일본인에게 부당하고 무차별적인 대우를 할 거라고 줄곧 그렇게 믿었었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그랬고 엄마가 자주 사용하는 일본 사이트에서도 한국의 안 좋은 얘기들로 전부 가득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쌓여왔던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어릴 때부터 일본의 독단적인 입장에서만 쓰여지고 알려진 왜곡된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았고 편파적인 뉴스와 혐한의 기사를 주로 접하고 지금까지 사셨기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저는 왜곡되고 일방적인 일본의 역사와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알려주는 사실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웃으시며 우리 딸이 알려준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 우리 가족도 함께 꼭 여행을 가보자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런 엄마와 통화를 하고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이렇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게 된 나라인 한국을 엄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셨고 앞으로는 가족 여행까지도 올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국 여행을 저희 가족 모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게 해준 제 친구 리코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곧다가 올 한국 여행에는 제가 앞장서서 엄마 아빠의 여행을 꼭 책임져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어요. 자, 오늘 일본인 유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큰 감동으로 마음을 울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